반갑습니다. 돈쌤입니다. 오마이스쿨을 통해서 저를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 채널을 통해 보시는 분들은 제가 꽤 오랫동안 경제 강의를 해왔다는 걸 아실 겁니다. 단순히 공부가 아니라 직접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해보시고 싶은 분들에게는 저랑 같이 이렇게 투자도 하고 정보도 드리고 그리고 시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이런 거를 해왔다는 걸 잘 아실 건데, 경제 유튜브다 보니까 연말 되면 그 다음 해에 대한 전망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나고 올해도 그랬죠. 22년 연말에 제가 고객들에게 보내드렸던 강의가 좀 기억이 나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22년 말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벌써 2년 전이네요. 시간이 이렇게 빠른데 굉장히 암울했던 기억이 있죠. 엄청난 금리 인상 속도에 미장, 국장 할 거 없이 그냥 끝없이 하락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때 23년을 전망한다는 거는 그 희망을 말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23년은 경제 침체가 예고되어 있고 그 경기 침체 때문에 굉장히 힘든 한 해가 되고 연말이나 돼서 좀 좋아질 것 같다라는 이제 상저하고가 이제 대부분의 전망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때 저는 22년 11월 17일 날 제가 고객분들에게 보내드렸군요. 그때 시장의 성격이 좀 바뀔 것 같다 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상고하고라고 생각했는데 하고는 틀렸고 상고는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고까지는 아니었고 일단은 상전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이유는 뭐 여러 개가 있겠지만 이제 전부 다 상고라고 하니까 그냥 상전하고 한 것도 없잖아 있고요. 그리고 모두가 기다리는 침체는 오지 않는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상고 물음표 이 정도였던 게 이제 기억이 좀 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23년이 지나고 24년이 됐으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주장, 그러니까 뭐 방향을 맞췄냐 틀렸냐를 떠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중앙은행 시대에서 정부 시대로 바뀐다. 이제 연준의 입만 바라볼 게 아니라 이제 정부의 역할에 따라서 시장이 크게 왔다 갔다 할 것이다라는 게 그때의 전망이자 주장이었는데, 23년이 다 지나고 지금 이제 벌써 구정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좀 돌아보니까 방향성을 떠나서 그 시장의 특징은 잘 전망을 했던 것 같아요. 23년 초반에 의외로 미국 정부가 정부 지출을 엄청나게 끌어당겨가지고 2분기에는 뭐 6%에 달하는 경제 성장률을 미국 그 큰 덩치가 보이기도 해서 투자자들 깜짝 놀라기도 했고, 그래서 앞으로 더 잘 갈 것 같다라고 했더니 또 성장이 경제가 너무 좋으니까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릴 것 같고 뭐 이런저런 우려감 때문에 미국의 장기 금리가 급등을 하며 5%를 넘어가며 급등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투자자를 좀 힘들게 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반기든 하반기든 방향은 달랐지만 연준보다는 정부가 그 시장의 방향을 결국 결정을 한 거는 맞았다는 거죠. 맞았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뭐 23년 정도의 전망이면은 이 정도 전망이면 꽤 잘 맞는 것 같은데 24년은 어떨까? 23년 전망의 연장선으로 봅니다. 역시 중앙은행보다는 정부의 시대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제가 이 뉴스를 보고 오늘 이야기를 좀 가져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라고 할 뻔했네. 전 대통령은 맞네. 어쨌든 트럼프가 지금 이제 재선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팍스 뉴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파월 의장에 대해서 자기 당선이 되면 파월 의장을 이제 연준 의장에 재지명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임기 끝나면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그는 너무 정치적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살짝 그거 보면서 놀랐어요. 제가 아무래도 제가 뭐 거시경제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파월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제가 가장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파월은 정치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워딩 그대로 트럼프가 하니까 조금 놀랐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생각을 좀 해보니까 내가 2년 전에 했었지 뭐 이런 생각이 또 없잖아 들고, 라고 해서 그렇다면 올해는 어떨까? 23년처럼 정부가 들었다 놨다 할 것인가?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니까 이유가 뭐냐? 24년 선거에 했잖아요. 24년 선거입니다. 뭐 명리학적으로도 이제 갑자가 들어가는 데는 뭔가 변화를 많이 해요.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갑자사화 아니면 뭐 갑오개요. 뭐 이런 거 보면 갑은 뭔가 이제 솟아오르는 그런 에너지를 이제 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 좀 변화가 좀 많이 생기는데, 지금 뭐 선진 국가들은 변화가 생길 게 이제 다른 게 없잖아요. 정치적인 변화는 이제 선거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못 산 나라도 아니고 쿠데타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24년은 웬만한 나라들이 다 선거를 칩니다. 우리도 총선이 있고요.
미국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대선이 연말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선거도 얼마 전에 영상으로 설명드렸었죠. 자, 그러면 미국이 아무래도 우리는 좀 관치금융이 아직 좀 남아있잖아요. 아시아는 좀 원래 좀 그래요. 일본도 좀 그렇고, 뭐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은 상대적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좀 지켜지긴 하는데, 대선 기간에 중앙은행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행동을 할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파월의전 정치적이잖아요.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정무적인 판단이 빨라요. 눈치가 빠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파월은 통화 정책은 엄청나게 느리게 결정해가지고 시장에 애를 태우고 속을 뒤집어 놓지만 정무적인 눈치는 정말 빨라요. 그 눈치가 빠르니까 통화 정책에서 결정을 안 내리는 거야. 그쪽에서 뭔가 확실한 오더, 사인, 그리고 자신한테 주어질 만한 명분 이런 걸 획득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드렸거든요. 근데 24년에는 그 성격이 어디 가겠느냐? 안 갑니다. 안 가요. 자, 여기 3명이 있죠. 대통령이 있고요. 연준 의장이 있고 재무부 장관이 있습니다. 권력의 핵심이고 그렇지만 각자 역할은 좀 다르죠. 물론 바이든이 짱이긴 하겠지만 이제 연준 의장의 입장과 재무장관의 입장은 좀 다를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행정부하고 또 중앙은행하고 사법부하고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현재 고민이 어떨까? 미국 정부의 고민.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할 건데 그렇다면 이제 정부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그걸 눈치채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눈치를 챌까? 뭐 독심술은 없으니까 지금 미국 연방정부의 고민이 뭐겠습니까? 우리랑 비슷해요. 빚이 많아요. 빚이 갑자기 늘었어. 빚이 늘었는데 이자도 올랐어. 물론 뭐 정부가 변동금리로 대출을 하지는 않았지만 올해도 그렇고 계속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 것들은 뭐 좀 저금리 조달을 했겠지만 지금 것들은 굉장히 높은 금리, 4% 넘어가는 금리에 조달했단 말이에요. 정부는 이제 원금도 크기 때문에 4%하고 2%의 차이는 엄청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직관적으로 봐도 코로나 전과 후는 미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거의 더블을 넘어가거든요. 원금이 2배로 대출금이 2배로 늘었고 이자도 2배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자는 단순 계산해도 4배겠네요. 4배 좀 내게 되면 보통 연끌하신 분들은 이제 다 지지치고 경매 넘어가고 난리가 날 것인데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그냥 미국의 최근의 재정 적자예요. 내려갈수록 적자가 많아지는 거죠. 원래 뭐 미국의 재정 적자가 없었던 적이 있냐라고 하지만 물론 이게 코로나 때는 너무 심각하니까 요건 좀 뺍시다. 요건 빼고 요렇게 돼도 그 이유도 좀 좋아지는 것 같더니 다시 내려가고. 뭐 좋아져 봐야 이게 다 빚이잖아요. 이게 다 빚이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 빚이 늘어나면 뭐가 문제예요? 미국이 뭐 빚을 못 갚아가지고 IMF 행을 가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죠. 미국은 다 그 달러로 빚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연준한테 돈을 빌리는 거잖아. 그럼 달러로 빌리는 건데, 그럼 미국은 물리적으로 이제 외환위기는 없죠. 자기 나라 돈이 그냥 외환이니까. 그래서 부채 때문에 망하진 않는데, 문제는 부채의 부담이 늘어나는 건 미국도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건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미국 예산입니다. 과학에 이 정도 쓰고 있고요. 그 주거 관련 예산도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고등교육에 대한 것도 쓰고 있고, 뭐, 운송, 교통, 뭐, 여러 가지를 쓰고, 뭐 복지, 뭐, 이런 것들을 쓰고 있는데, 지금 제일 많은 게, 압도적으로 많은 게 뭡니까? 빚 갚는 거예요. 빚이 너무 많아졌고, 이자 너무 세졌으니까, 정부도 이제 빚 갚다가, 막말로 이게 지금 한 4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다 2배로 올려도 되겠네. 미국이 얼마나 살기 좋아질까, 그죠? 각종 예산을 뭐 그렇게 하고 또 복지 예산 늘어나고 하면 미국이 좋아질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세금 걷어가지고 다 빚 갚아야 돼요. 이건 이제 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그 상가 투자를 잘 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오히려 요즘엔 아파트에서는 이제 상가 잘 안 낸대. 왜냐면 이제 그 아파트가 번지르고 비싸지만 그만큼 이제 대출이자 갚느라고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소비력이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를 하려면 솔로들이 사는 20, 30대 오피스텔의 작은 아파트 이런 데가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국평에 사는 특히 이제 서울 안에 있으면 뭐 싸도 한 12억 하고 비싸면 한 30억도 하는 그런 서울에서 대출을 40%를 받았다더라도 이거죠. 그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미국도 최근에 갑자기 늘었어요. 일본처럼 옛날부터는 220% 이런 게 아니었단 말이지.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코로나는 아니고 2020년 코로나 직전까지 나온 건데요. 이게 빨간 게 금리고 이게 대출 원금입니다. 그냥 봐도 이자가 싸지니까 빚을 많이 냈구나라는 걸 이제 바로 보이시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이제 금융위기 이후로 금융위기가 거의 제로 금리에다가 양적 완화가 붙어버렸으니까 그냥 쭉 올라간 것이죠.
이 상황에서 코로나 때문에 여기서 2배가 돼. 그리고 이자는 곱하기 2. 그래서 이 결과. 이런 식으로 가면 미국은 지속 불가능합니다. 아니, 그냥 세금을 더 늘리기도 쉽잖아요. 왜냐면 세금을 계속 늘리면 경기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세금을 늘리면 그냥 사람들이 소득세나 기업들 법인세 그 자체가 줄어들어요. 기업들이 돈을 못 벌고 사람들이 돈을 못 버니까 소득세도 내려가는 거지. 그러니까 세금을 올린다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건데, 위험하죠. 위험한 건데 이제 갚아야 될, 그렇다고 미국이 부도를 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대놓고 막 돈을 찍자고 하니 그것도 좀 쉽지 않은 일이고 여러 가지 고민이 되겠죠. 이 고민을 누가 제일 많이 하겠습니까? 뭐 재무장관이니까 옐런이 하겠죠. 옐런이 제일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제목을 옐런을 무시하면 이 할머니 그냥 마음 편한 가면 치킨 수프를 끓여줄 것 같고 이렇게 온화하신 분이지만 또 그게 다가 아닙니다. 또 엄청나신 분이죠. 옐런은 예전에는 연준 의장이었잖아요. 그 연준에 있을 때보다 재무장관 때 오히려 더 존재감이 있는 것 같아. 뉴스에서는 중요도가 떨어진 것 같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더 이제 그냥 막판에 그냥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재밌는 게 23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재무장관이니까 정부가 이제 자금을 조달하고 이런 거를 다 관할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미국의 채권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1년, 만기가 1년 이하는 T빌이라고 합니다. 뭐 우리 그냥 음식점 가면 빌지 이런 거, 그 빌, 영수증 같은. 그래서 1년 이하는 빌이라고 하고, 한 3년에서 한 7년 정도 되는 건 이제 노트. 그리고 10년 정도 되거나, 7년에서 10년 되고, 그 이상 되는 건 본드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말 그대로, 수표 같은 것이고, 노트는 이제 적어놔야 된다. 그 1년 아니면 굳이 안 적어도 머릿속에 있잖아. 적금 만기 1년짜리 적금 들었으니까 만기가 언제군. 요거는 어렵지 않단 말이죠. 근데 3년 7년이 그게 올해로 7년인가 3년인가 이렇게 헷갈리니까 적어놔야 된다 해서 근데 10년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너랑 나랑 같은 한 배를 탔다. 그래서 붙는다. 우리 뭐 붙일 때 뭐 강력 뭐라고 합니까? 강력 본드라고 하죠. 그래서 본드라고 해요.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23년에 채권, 물론 요때는 코로나 때랑 엄청 발행하는, 여기 특이 상황이니까 그랬대 치고, 요거를 제외하고는 여기 때 금융위기가 있거든요. 금융위기 요때 조금 많이 한 것 같죠. 그런데 23년은 사실 경제위기가 아니었어요. 그죠? 요때 경제위기였잖아. 그 글로벌 금융위기였고, 요때는 이제 코로나니까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 23년은 오히려 경제가 좋았어. 결과적으로는. 경제가 좋았는데 너무 좋아서 이제 고용이 강하고 물가가 천천히 내려서 금리를 뭐 늦게 낮추니 했던 게 23년이잖아요. 근데 보면 이 파란색이 빌이거든요. 빌. 단기채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압도적으로. 다른 데는 단기채가 이렇게 많지 않죠. 이때 좀 많습니다. 요때 좀 많은데 요거의 반밖에 안 되죠. 이때 코로나 때는 또 돈 줘야 되니까 엄청나게 찍은 거예요. 요건 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많이 찍었을 때도 오히려 단기채 줄었습니다. 이때 마이너스였죠. 21년 때는 중기가 더 많았는데 23년에는 미국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단기채 위주로 집중 발행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보통 이제 느낌이 오시는 게 코로나 때든 경제 위기든 간에 위기가 오면 정부가 빠르게 조달해서 집행을 해야 되니까 단기채가 늘어나는 건 있는데 23년은 위기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많이 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거는 제가 한번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일단 정부가 23년이 밝을 때 그때로 돌아가 봅시다. 미국의 경제 위기는 거의 이제 기정사실이 돼 있었어요. 이대로 놔도 침체가 안 온다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모든 소비자와 모든 CEO들이 경기 침체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아닌데도 경기 침체가 와요. 자기 예언이 되는 것이지. 이거를 이게 아니네라고 보이려고 하면 정부가 시장에 맡기지 말고 정부가 나서가지고 경제를 끌어올려서 야, 침체가 아니구나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돈을 많이 찍어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찍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왜 단기채만 찍었냐? 지금 23년 때 장기금리가 뭐 최고 5%도 찍고 장기채로 4%짜리 대출을 받는다. 이건 정부도 정말 부담스러운 것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이 아니고 예금이라고 쳐요. 앞으로 예금 금리가 올라갈 것 같으면 예금은 가입하면 그 사이에는 금리가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뭐 5년짜리 예금을 들어야 될까요? 1년짜리 혹은 6개월짜리 들어야 될까? 짧은 걸 들어야지. 지금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으니까 이거를 빨리 끝내고 다음에 재가입할 때는 금리가 높아져 있으면 그 높은 금리로 가야 되는 거지.
그럴 때는 이제 만기를 줄여서 가야 하는 것이죠. 만기를 줄여서. 대출이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된다. 근데 금리가 지금 5%인데 나중에 내려갈 것 같아. 그러면 변동금리로 하든지. 근데 변동이 안 되면 고정금리는 짧게 가져가야 되겠지. 지금 하면 5%고 나중에는 뭐 2%될 것 같은데 이거를 10년짜리 대출을 할 필요가 없잖아. 10년 동안 이자는 고정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옐런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왜 단기채에 집중을 했겠습니까? 왜 단기채에 집중을 했어요? 금리가 내려갈 거를 예상하고 있다. 금리가 내려갈 걸 예상하고 있다. 물론 그거에 당연히 금리 내려갈 거잖아. 근데 옐런은 그거보다 더 빨리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23년에 단기채를 땡겼으면 단기채는 길어봐야 1년이기 때문에 24년 연말 정도 되면 이 많은 게 다 만기가 돼서 돌아와요. 그렇죠. 그런데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천천히 내려간다고 하면 뭐 이렇게 뭐 그러면 1년물, 3년물, 5년물 이렇게 계단식으로 할 수 있을 텐데 1년물 이내로 다 몰아쳤다는 거는 금리가 더 생각보다 더 빨리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거나 내려가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처음에 이거를 발행하는 것 자체부터 얘기를 한번 다시 해봅시다. 국채 발행을 느리면 아무래도 국채 가격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공급이 많아지니까.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죠. 안 그래도 고금리인데 그 금리까지 올라가면 굉장히 경제 부담이잖아. 그래서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예전처럼 장기채의 비중이 꽤 많은 상태로 이 많은 물량을 찍어내면 금리가 더 올라가. 그러면 실컷 재정정책으로 살려놓았던 경제가 더 높아진 금리 때문에 꼬꾸라질 수 있잖아요. 그건 말이 안 돼. 그럼 단기채를 찍으면 단기채 금리는 안 올라? 그게 여기 보면 이게 2년물 금리거든요. 2년물이고요. 이거는 영래포입니다. 영래포가 뭔지 아시죠? 이제 쉽게 말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좀 모아놓은 저수지 같은 데입니다. 요 1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뭐 단기채가 됐든 장기채가 됐든 간에 국채 발행이 생각보다 많아지면 그럼 시장에서 국채를 사는 거잖아요. 그럼 시장의 돈들이 재무부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시중 유동성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금리 높아지고 그럼 유동성 높아지고 금리 높아지니까 시중에는 굉장히 유동성 부담을 느끼겠죠. 요걸 방지하기 위해서 시장이 아니라 영래포에 있는 돈을 가지고 발행을 하자 같은 거죠. 근데 영래포 돈이라는 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것도 시장에 맡기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영래포가 이렇게 많아진 거는 그 미국의 금리라는 게 5.5 이거잖아요. 이 하단에서 0.5를 더 줘. 그러니까 5.3이 되는 거죠. 5.3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위험이잖아. 어딜 가도 5.25는 받을 수 있는데 심지어 여기는 5.3을 줘. 그럼 여기다가 넣어두면 무위험이잖아요. 게다가 연준에다가 예치하기 때문에 연준과 부도가 날 리가 없어요. 무위험인데다가 기준금리보다 조금 금리를 더 주니까 여기에 돈들이 엄청 이렇게 많아진 거죠. 늘어난 거죠. 그래서 한때는 2.4조 달러 정도까지 모였었어요. 자, 근데 이 돈을 빼내가지고 요걸로 국채를 바꿔버리면 어차피 시장에 없었던 자금, 영래포 안에 고여있던 자금이 채권을 흡수해 주니까 재무부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걷어가지고 그걸 다시 쓰는 게 아니라 영래포 자금을 받아가지고 시장에 재정정책을 뿌릴 수 있으니까 경제 부양 효과가 커지는 거지. 근데 강제로 할 수 없으니 영래포 자금이 어떻게 단기채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간단하죠. 5.25보다 5.3이 좋아서 온 자금이잖아요. 단기채를 5.3 이상의 매력을 만들어주면 되잖아. 만들어주면. 그게 뭐 단기채의 2년물 금리를 높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실리콘밸리 은행 이것 때문에 요때 한번 빠졌었다가 다시금 올라가니까 요때부터 급락하기 시작하죠. 요때 제일 많이 들었던 게 하이퍼롱거인 거죠. 금리 자체가 5.3을 넘지 않아도 얘는 영래포는 넣어놓으면 5.3% 이자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채권은 나중에 금리 인하 사이클 때는 자본 차익까지 볼 수 있으니까 5.3 근처만 가도 굉장히 매력적이란 말이지. 그래서 끌어올렸더니 이 돈들이 다 이쪽으로 와가지고 요걸 다 소화해 줍니다. 그래서 빠르게 내려가고 있고 지금 이 속도로 내려가면 6월쯤 되면 이제 영래포 자금은 이제 거의 앵꼬가 날 것이다 라는 것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거는 정말 기가 막혔죠. 연준하고 완전히 콤보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연준은 너무 쉬웠어요. 이제 그래도 물가가 대세 하락을 하는데 금리를 낮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직까지 물가가 너무 높아요. 뭐 이런 식으로 금리 인상 여지를 계속 남기면서 인하는 계속 뒤로 미루면 2년물 금리가 내려오질 못하잖아요. 그 사이에 영래포에서 흘러나오는 자금을 가지고 빨리 단기채를 발행해가지고 재무부가 계좌에다가 돈을 쌓아놓고 그걸로 시장에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경제가 좋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1차 작전, 옐런과 연준의 협업 작전은 첫 번째는 굉장히 성공적입니다.
굉장히 성공적. 그러고 나서 이게 어느 정도 빠지니까 이제는 뭐 인상의 여진 이런 건 없잖아요. 다 동결을 확인했고 이제 인하를 가지고 티격태격을 하고 있는데 이제 2라운드는 뭐겠습니까? 2라운드. 이것들이 1년물이라고 했잖아요. 1년 이내라고 했잖아요. 빠르면 지금부터 만기돼서 돌아오는 것들이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년물 금리가 뭐 아직도 한 뭐 4점 몇 프로 정도 되니까 이자 부담이 계속 커지는 거죠. 그리고 단기채를 너무 많이 샀더니 문제가 좀 발생해요. 갖고 있는 채권들의 평균 만기 이런 걸 좀 이렇게 준수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너무 단기채가 많아지니까 강제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장기채 비율을 좀 늘려라는 이제 이런저런 이제 권고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2분기부터는 단기채 발행이 좀 많이 줄어듭니다. 이제 할 만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스테이지 1은 끝이네요. 영래포 자금을 활용해 가지고 단기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 조달. 그러면서 채권으로 발행으로 자금 조달을 하면서 시장 유동성을 빼내지 않는 이런 스테이지 1은 성공을 했다. 두 번째, 이 이자 부담은 지속 가능할 수가 없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습니까? 연준이 금리를 낮춰가지고 장기채 금리가 내려가면 더 이상 단기채 안 들릴 거라고 했잖아요. 단기채 만기가 된 것들을 장기채로 바꾸면 되지. 갈아타게 하는 거죠. 요즘 주담대 대출 갈아타기 이런 거 하잖아요. 미국도 그걸 하려고 한다고. 지금 하면 4.몇 프로지만 예를 들어서 3.3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약골 하면서 이제 또 장기채로 바꾸고 그럼 4.1%를 3.3%라고 그만큼 이자 부담 줄어드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계속 바꾸면 되는 건데 문제는 파월은 그겁니다.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이거죠. 왜 갑자기 금리를 이렇게 내려야 됩니까? 이거죠. 스테이지 2는 싼 장기 금리로 갈아타는 게 스테이지 2인데 이거를 이제 연준이 도와줘야 되는데 연준은 그걸 할 거예요.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파월은 어떤 사람? 굉장히 정무적으로 발달한 사람이라서 어떤 데이터가 됐든 아니면 백악관의 강력한 시그널이 됐든 뭔가 주어져요. 공무원 마인드죠. 아, 내가 지금 이걸 해가지고 결국 미국에 도움이 되고 이런 것보다는 나한테 명분을 달라는 거죠. 근데 금리를 낮추는 건 어렵지 않아. 근데 지금 나는 할 만큼 그러니까 생각하고 이런 상황을 봤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뭐 작년 3월에 실리콘밸리 뭐 이런 것처럼 뭔가가 주어지든지 아니면 21년 그때처럼 뭐 백악관이 강력한 사인을 주던가. 파월은 눈치를 까고 있어요. 일부러 그래서 지금 더 단호한 척하는 거야. 나는 내릴 생각이 없었어. 나는 물가를 생각해가지고 정말 천천히 데이터를 봐가면서 낮추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내려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낮춘 거지. 뭐 혹시 잘못하면 나보고 뭐라 하지 마. 난 어쩔 수가 없었어. 명분을 줘, 명분을. 요거잖아요. 이게 이제 그 파월이 변호사 출신이면서 월가의 변호사 출신이 연준 의장까지 올라오는 그 처세수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 그럼 옐런은 명분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어떻게든 윽박지르고 해야 되겠지만 명분 만들어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옐런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럼 명분이 뭐겠냐? 예전처럼 바이든이 백악관에 옐런하고 파월 불러가지고 금리 낮춰요. 그건 이제 하다 안 되는 방법. 그 너무 소신하잖아. 예전에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국민들이 고생을 한다니까 인플레이션을 잡으라고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금리 인하는 그거하고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파월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지금 당장 3월 11일 날 작년에 있었던 실리콘밸리 은행 때문에 BTFP 대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데 요거 갱신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파월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약간 강경 보이려고 애쓰는 것 같아. 그건 비상 프로그램이니까 이제는 비상이 아니니까 끝내는 건 맞다. 그건 맞죠. 오히려 비상 상태에 만든 프로그램을 비상 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연장을 하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너무 편하게 바이든을 돕는다라고 비난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지금은 비상이 아니다. 지금 매크로는 오히려 괜찮다. 이런 거 비상 연장 안 해줘도 되고 매크로가 좋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하는 조금 좀 급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지금 연준의 스탠스는 그래요. 그러면 이제 바이든하고 옐런은 어떤 명분을 줄까? 어떤 명분을 줄까? 어떤 카드를 갖고 있을까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뭐 22년도 그렇고 파월이 늘 얘기할 때 뭘 보고 얘기했습니까? 물가가 지금 대세 하락인 거는 피크를 찍었다는 건 그러니까 물가가 예전으로 내려오진 않겠지만 상승률이 내려오고 있다는 건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건 이제 파월도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고용시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금리를 섣불리 내렸다가 다시 인플레가 부활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게 이제 인플레 무세들의 주장이고 지금 파월도 그 스탠스잖아요. 바이든하고 옐런은 그 고용시장만 잘 보여. 근데 고용을 박살내면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고용을 박살내면 오히려 선거에 더 위험해질 수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뼈를 주고 살을 취하는 거꾸로 된 거잖아. 표는 한 사람당 한 명이잖아요. 물론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그 금리 인하가 더 소중하겠지만 그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고용 상태가 중요한데 금리 인하 때문에 고용 시장을 버린다는 건 굉장한 도박이거든요. 근데 그럼 무슨 카드가 있냐? 근데 이 고용 시장이라는 게 재밌습니다. 오늘의 핵심인데요. 금요일 날 우리 클럽 코스프에 열려가지고 막 급등을 하고 파티 타임이었을 때 미국에서 발표된 비농업 그 고용지수인 논팜이라고 하죠. 미국은 생각보다 농업이 엄청나게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농번기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고용이 왔다 갔다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비농업 쪽에 농업이 아닌 거에서 얼마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가라는 거를 이제 그 논팜이라고 하는데 아마 ISM 제조업 지수 다음으로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지수를 좀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비농업 신규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근데 일자리가 미국이란 큰 나라에서 일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일일이 한 달마다 전수조사를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이제 모든 그 경제 지표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모델을 갖고 있어요. 모델을 갖고 있는데 차라리 대형 기업이면 자료만 받으면 돼. 신규 직원을 누구 얼마를 뽑았다든지 아니면 뭐 해고를 했다든지 그런 것들은 다 심지어 뉴스에 나오죠. UPS에서 뭐 12,000명을 해고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빼면 돼. 일자리가 없어졌네? 빼면 되는데 문제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대기업만 있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우리도 대부분의 고용은 중소기업들이 하잖아요. 그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중소기업들은 그 사람 한 명 뽑았다고 바로 노동부에 뭐 신고하고 이런 거 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규제 사회이기 때문에 뭐 하나 하면 뭘 해야 되고 하지만 미국은 그것보다 좀 덜하기 때문에 이거 사람 일자리가 생긴 거를 한 달마다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땡땡 탕후루 집을 하나 오픈을 했다. 그럼 여기서 뭐 직원을 3명을 뽑을지 2명을 뽑을지 1명을 뽑을지도 사장도 아직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창업 신고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창업을 하면 우리도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니까 미국은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사업자 등록이 되면 근데 이제 평수가 뭐 예를 들어 뭐 50평 정도 되면 직원이 2명일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탕후루 집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삼겹살 집을 했다. 삼겹살 집이 이제 오픈 신고를 해가지고 했는데 평수가 한 60 몇 평 돼. 그러면 직원이 뭐 한 5명은 되겠는데? 뭐 이렇게 돼. 그러니까 때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얼마나 고용했는지는 이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세금을 낼 거 아니야. 그 세금 데이터를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2년 가까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매달 발표되는데 2년 후에 발표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예측하는 거야, 예측. 창업이 이렇게 됐으면 이 정도 규모의 창업은 5명, 이 정도 규모는 20명 이렇게 해가지고 창업이 몇 개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더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사실 약간 때려 맞추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생각해 한 달마다 어떻게 미국에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를 어떻게 다 개수를 세겠습니까? 근데 숫자가 딱 찍히잖아요. 그게 다 모델이라니까요. 모델인 거고. 근데 문제는 창업은 이제 창업을 할 때는 당연히 창업 신고를 하죠. 했는데 뭐가 잘 안 되고 잠깐 뭐 휴업을 할 수도 있고 할 때 그 직원들을 좀 내보내고 아니면 뭐 장사를 좀 쉴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때 다 바로바로 폐업 신고합니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업한 거는 바로 반영이 되는데 폐업한 것도 계산해서 빼는데 폐업은 상대적으로 덜 신고가 돼요. 폐업은 신고 안 해도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나 부가세 신고 이런 거 할 때 뭐 번 게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창업을 안 했으면 미등록이라고 뭐라고 할 수 있지. 이거 뭐 그런 상황이 계속돼가지고 특히 요즘 예전보다 창업 자체는 쉽잖아요. 돈을 벌기가 어려운 것이지. 요즘 뭐 장비도 좋고 해가지고 나름 뭐 1인 창업 이런 거 뭐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때 뭐 위어크 같은 것도 유행을 했던 거 아니야. 사업자 등록을 하는 사람들은 많았어. 그리고 일자리가 되게 바이든이 왜 12월 2일 날 고용 지표를 보고 금리 인상을 하지 말라라고 구체적으로 찍었냐면 최근에 경기가 좀 좋아가지고 또 정부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 뭐 우리도 청년 창업 프로그램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한 20명 창업을 했다고 쳐. 그중에 몇 개는 낚였습니까? 많이 남으면 4개지 20개 중에. 근데 잡히는 건 20개가 다 잡혀. 그리고 나머지 16개는 사실상 등록만 돼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신규 일자리는 그걸로 개판이 돼버렸어. 폐업 신고를 바로 안 했기 때문에. 요거 이해되시죠? 지금 바이든이 그런 걸 많이 한다고요.
그건 행정부가 제일 잘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평소보다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일자리가 늘어난다. 근데 그 일자리는 허수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굉장히 많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한번 이제 이번에 그 지표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지표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게 시간당 임금이 늘어난 거죠. 임금 늘어나면 인플레이션 이렇게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도 금리 막 오르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임금은 올랐는데 시간은 줄었어. 그리고 늘어난 게 대부분 파트타임이지 풀타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정규직들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파트타임이 늘고, 그리고 창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생각보다 취업이 안 돼서 창업으로 돌아섰는데 그것 때문에 허수가 잡힌 것도 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한 달 안에 다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조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속보치, 확정치하고 11월 때께 발표되면 10월 달 것도 수정하고 막 그런 식이거든요. GDP도 마찬가지고 논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지표라는 게 원래 그래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이게 뭐겠습니까? 생각보다 허수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정부가 지금 각종 고용 프로그램 이런 걸 돌리고 있기 때문에 허수는 평소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허수는 결국에는 진실에 다가오겠죠. 수정을 거치든 뭘 하든. 그러면 가장 조정을 안 해도 되는, 그냥 얼마라고 딱 찍으면 그걸로 끝인 데이터가 있어요. 가장 좋은 데이터죠. 고용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가장 확실한 게 뭐겠습니까? 아니, 기업들이 직원을 써가지고 줬으면은 그거 다 비용 신고하잖아요. 비용 신고하고 직원은 소득세 내고 세금으로 계산하면 맞다니까. 저기가 창업은 돼 있는데 일을 할지 안 할지는 부가세 신고 들어오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 파란색이 이게 세금 늘어나는 거고요. 이 빨간색이 이제 GDP 성장률입니다. GDP가 성장을 해야 돈 버는 사람도 늘어나니까 법인세도 늘어나고 소득세도 늘어나니까 이것들이 진폭의 차이니 지금 방향은 늘 똑같다는 거 거의 느껴지시죠? 재밌는 게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늘어나는데 줄었어요. 그러니까 확 늘었다가 확 줄고 있죠. 뭐겠습니까? 허수가 많이 늘었다가 허수가 빠지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뒤늦게나 좀 따라붙겠죠. 근데 요것도 GDP도 사실 수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세금은 나중에 그 수정을 안 해요. 수정을 안 해요. 환급할 거 해주고 나면 끝이니까.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지금 이제 세금이 이게 생각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 고용이 좋아 보이는 게 조금 허수일 수 있다. 허수일 수 있다. 이게 23년 3분기까지만 나와 있어요. 그 세금 합산이. 근데 이제 받아치고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좀 빠진 게 이 정도 빠진 지가 그렇게 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거 보면 고용시장이 생각처럼 그렇게 강하지 않다. 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옐런은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고용지표는 나빠질 일만 남았어요. 허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보고 금리 인하의 명분이 되잖아. 드디어 이제 고용이 안 좋아지네? 고용이 나빠진다? 그럼 이제 부양을 해야지. 금리 인하하는 거야. 근데 지표가 허수가 많다 보니까 안 좋았던 시기는 좀 지났어요. 이제부터는 요거 인해서 금리 인하가 되면 오히려 고용시장은 조금 의외로 잘 버텨. 지표는 내려오는데 현실하고 괴리감이 생기는 거지. 지금은 원래 이 정도 좋았다면, 지표가 이렇게 좋았다면 이제는 좀 나빠지는데 더 나쁘게 보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실제보다 좋았을 때는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되는 그 압박을 느끼는데, 실제는 조금 나빠졌는데 지표는 이만큼 나빠지면 금리 인하할 명분이 생기고, 금리 인하에 들어가게 되면 내려가는 고용시장이 약간 받쳐서 반등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얼마나 좋아. 사람들이 경제 지표 보고 투표합니까? 아니거든요. 자기의 고용 상태를 보고 마음에 들면 여당이고, 한번 바꿔야겠네 하면 야당 찍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준은 지표 얘기하면 돼. 고용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금리를 낮추겠습니다. 낮췄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낮추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뭐 그러려니 하고 있다가 금리 인하 때문에 재미를 보는 중산층들은 땡큐. 그리고 그 금리 인하 때문에 경제가 약간 부양이 돼가지고 그럭저럭 나는 뭐 별로 나쁜 것 같진 않은데 왜 뉴스에서 자꾸 잘린다 그러지?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또 여당한테 투표할 가능성이 높죠. 그럼 재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걔는 정치적이야. 그 말은 뭐겠어요? 트럼프가 지금 바이든이라도 그렇게 할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파월이 말이 안 든 트럼프였지만 이런 식으로 우회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의 촉은 때로는 경제학자나 경제지표보다 훨씬 예리하고 정확할 수가 있어요. 왜냐?
이 사람들은 선거로 죽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장의 느낌을 굉장히 잘 알아요. 그래서 정책도 좀 아는 사람들이라서 뭐 이런 것들을 좀 봐야겠. 저는 결론을 좀 내드리면은 고용이 너무 심각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고용은 생각보다 꾸준히 빠져나갈 겁니다. 지금은 좋아 죽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펴펴펴 빠질 거예요. 그 실제로도 그런 적 많았습니다. 뭐 서프라이즈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이 그 금리가 올랐던 달이 그 다음 달 거 발표됐을 때 그 전달께 우리를 올라게 했던 게 생각보다 낮게 수정이 되고 그런 거 되게 많았었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럴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그리고 옐런과 바이든은 그걸 가지고 계속 사인을 보낼 겁니다. 고용이 흔들리면 안 된다. 고용이 흔들리면 안 된다. 안 흔들리고 있어도 지표상 흔들리면 흔들리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면 파월은 이걸 명분을 삼아가지고 물가가 조금 오르는 것보다 실직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금리를 낮추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이든의 재선을 이제 파월은 도와줄 것이고 거기에 실질적인 실무팀장은 옐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녹화하고 있는 게 지금 6일 새벽 2시 정도 됐는데요. 오늘 나스닥 좀 빠지고 그렇게 많이 0.5% 정도 빠지고 오늘 테슬라가 한 5% 정도 빠지고 있네요. 아까 7%까지 빠지다가 조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게 사실 금리 때문에 금요일 날 발표됐던 이제 높은 비농업 고용지수 파월의 좀 보수적인 태도가 금리를 좀 올려가지고 시장을 좀 흔들고 있지만 오히려 이것은 파월이 지금 옐런과 바이든에게 보내는 신호다. 연준이 뻑뻑하게 있으면서 나한테 명분을 다오라고 하면 이제 옐런하고 바이든은 이제 고용지표라는 명분을 가지고 이제 압박을 넣는 척하며 한 명분을 주면 거기에 화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당장은 굉장히 좀 힘들어요. 지금 특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만 해도 이틀짜리 테마가 펼치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뭔가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건 사실인데 이거 오래 가지 않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시작이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23년 초반을 그렇게 비관했을 때도 모두가 비관을 하니까 배터리주를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추세를 보였었잖아요. 지금도 다 회의감이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는 매크로적으로는 상반기 때는 미국의 경기가 진짜 연착륙을 할 것인가, 두 번째는 하반기 때 시작할 금리 인하의 속도 이런 것들이 매크로에서 핵심이 될 건데 그런 것들을 봐가면서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상반기에 미국의 경기 그리고 하반기 때 금리 인하 스케줄이 그렇게 비관적이진 않을 것 같다. 근데 비관적이면 그냥 팔고 놀면 되죠. 근데 그래서 전망은 웬만하면 좀 좋게 보자. 그러다가 놓칠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전망이 틀리면 그냥 손절하고 나오면 되니까요. 기본적으로 그런 스타일인데 저 24년을 그렇게 보고 있고 사실 투자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좀 많이 지치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하는데 관심 놓지 않고 보다 보면 또 시장은 또 바뀌면 또 언제 바뀌는지 모르게 됩니다. 23년 초반에 에코프로빔이 갑자기 뜬금없이 상한가를 친 날이 사실 에코프로 150만 원을 이제 예고했던 그런 거였는데 그때는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죠? 시장은 예고 없이 변해요. 그 작은 신호 하나가 그때 들었던 에코프로빔 상한가 그 횃불이 또 한 그 반년을 이끌었고 하듯이 그런 것들을 놓치시면 안 되니까 앞으로 제 강의도 저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서치하다가 눈에 띄는 게 있으면 이렇게 영상도 보내드리고 할 건데 영상보다 좀 더 빨리 얻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팅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아무래도 텍스트가 빠르니까 뉴스를 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도 제가 고객분들을 모시고 같이 투자를 하면서 판단 내려드리고 정보를 드리고 같이 공부도 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인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톡방에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돈고리즘이라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또 열심히 살펴보다가 봐야 될 이야기가 있으면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